오늘은 무엇을 제일 맛있게 드셨나요? 하얀 쌀밥에 다홍빛 김장김치? 모락모락 김이 나는 병아리빛 노란색의 오믈렛? 깊고 어두운 브라운색의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봄 그림 DJ 성선아입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맛집과 카페가 넘쳐납니다. 요즘은 참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그림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명화 속에도 다양한 음식이 그려져 있다는 걸 아시나요? 어떤 음식들이 어떤 그림 속에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차린 것일까요? 화가들은 어떤 모양과 색으로 맛있게 표현하였을까요? 그림 속의 맛있는 음식들. 그럼 진짜 그림의 떡이 되는 걸까요? 그림의 떡일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 속 맛집 투어 어떠신가요? 오늘은 맛으로 느끼는 미술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프랑스와 부쉐의 아침 식사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부유한 부르조아 가정의 모습을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는 1739년에 그려진 아침 식사라는 작품인데요. 로코코 화풍의 대표 화가인 부쉐가 자신의 가족을 모델로 그린 작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 속에는 클래식한 벽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가의 아내가 방금 따른 따뜻한 커피를 맛보며 우아한 시선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돌아봅니다. 아이는 드레스를 입은 예쁜 인형과 나무로 만든 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화가의 여동생인 시누이는 이 집의 막내를 무릎에 앉히고 음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녀 앞에도 커피잔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놀랍게도 이 시대의 풍습이라고 하는데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포트를 쥐고 시중을 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카페 배달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온 가족이 일상의 시작을 커피를 배달시켜서 즐길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일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부쉐는 왕실에서 인정한 화가일 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이너로서 왕실을 비롯해 오페라 극장이나 다양한 공간의 인테리어를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가구 디자인을 맡아서 일을 할 만큼 여러모로 감각이 뛰어났던 화가였습니다. 이런 그의 실력이 멋지게 담긴 인테리어와 또 엄청난 수집가로서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고급 장식품들이 한층 여유로운 계층의 모습을 그림 속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에서 특별한 부분은 관람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아기를 볼 수 있는데요. 부쉐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한 가족이 모두 등장하는 그림은 상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른들의 생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전까진 아이들을 주체적인 인격체로 보지도 않았고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대해 이해도 깊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렵에 들어서부터야 가족 간의 애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어른이 가족 모두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이들이 먹는 것은 두 종류의 음료인데 핫초코와 부인 앞에 놓여 있는 잔에는 커피가 담겨 있습니다. 초콜릿과 커피 두 가지 모두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싼 값에 사야 하는 수입품이었다고 합니다. 카페 배달원이 들고 있는 반짝이는 은빛 주전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코코아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아침마다 빵이나 우유,
달걀 같은 음식을 팔러 다니는 행상도 많았고 음료수를 배달하고 아침 식사 시중을 들어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 속의 카페 배달원을 보니까 유럽에서도 배달 문화는 일찍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장식장 위에 놓여있는 몸통이 납작한 주전자는 홍차용 주전자이고 카페 배달원이 잡고 있는 주둥이가 짧은 것은 코코아 차 주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코코아 차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주전자 주둥이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안주인 앞에 놓인 코코아 잔도 보시면 값비싼 도자기로 꽤 상류층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요. 귀부인들이 내밀고 있는 티스푼도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고급 은주전자와 중국풍의 칠기 탁자와 그 위에 놓인 도자기 그릇은 값비싼 수입품으로 이국적인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이 손에 두른 팔찌,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인형과 나무 목마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 치면 보이는 모든 것이 명품입니다. 당시 차가 유행함으로써 또 중국의 귀한 도자기 찻잔들이 많이 수입되었는데요. 그 중국 도자기 찻잔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안주인이 숟가락으로 코코아 차를 떠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18세기에 화려하게 입은 옷과 잘 꾸며진 아파트, 그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몰래 엿보고 있는 듯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커피와 달리 코코아는 상류층들이 주로 마셨었다고 합니다. 유행이 된 것은 루이 14세의 왕비가 아침에 코코아 차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우리도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스타의 일상을 호기심을 갖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는 요즘의 그런 세태처럼 그때도 왕비가 아침에 코코아 차를 마시는 걸 보고 상류층의 다른 여인들도 모두 따라하게 되면서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의 왕비는 스페인에서 시집을 왔죠. 코코아의 원재료인 카카오는 스페인에 의해 라틴 아메리카에서 16세기부터 수입되었는데요. 당시 코코아 차에는 카카오 가루에 설탕, 계피, 바닐라 향을 섞어서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타서 진하게 마셨습니다. 깊고 진한 초콜릿 우유처럼 정말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와 차가 에너지원이 되었던 것은 설탕을 즐겨 먹게 되면서부터라고 하네요. 17세기 이전에는 설탕이 아주 비싼 고가의 식품이었지만 유럽 열강들이 사탕 재배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생산량을 서로 높이다 보니 가격이 낮아져서 서민들도 누구나 사 먹게 되었습니다. 실제 프랑스의 일반적인 서민들은 19세기 중반이 될 때까지도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풍요로운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부유함을 가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걸 또 자랑하고 싶어서 그림으로 멋지게 그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셀럽들의 소비 패턴을 따라하는 것처럼 소비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던 18세기 유럽에서도 당대에 유행하는 고급스러운 상품들을 은근슬쩍 그림으로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자랑과 가시, 그리고 광고가 있었네요. 인간의 이러한 인정 욕구, 자랑 욕구는 본능인가 봅니다. 보여주기 위해 경쟁하는 삶이 조금 피로해짐을 느끼게 하는데요. 얼른 다른 그림을 볼까요? 빅토르 가브리엘 질베르의 커피 한 잔입니다. 이 작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보통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림이라면 부셰의 그림처럼 화려한 공간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림 속 장소는 너무나 검소한 19세기 유럽의 가정집 부엌입니다. 가정부인 듯한 여인이 앞치마를 두른 채 의자에 앉아서 커피잔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 커피잔과 손에 들린 차 스푼은 여인이 커피를 방금 마시기 시작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인 옆에 있는 조그만 탁자에 커피 주전자와 와인병, 커다란 접시에는 빵이 놓여 있습니다. 잘려있는 빵은 그녀가 식사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네요. 스푼을 꺼낸 작은 탁자의 서랍이 열려져 있고 벽에는 낡은 프라이팬과 국자가 걸려 있고 여인 뒤에는 커다란 바구니와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낡은 주방 도구는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것과 커다란 바구니는 팍팍한 살림살이, 고된 노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바구니 뒤에 세워져 있는 빗자루와 깨끗한 바닥은 그녀가 참 부지런한 성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두르고 있는 흰색의 앞치마는 그녀가 아직 한창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의자에 편하게 앉아있진 않아요. 아마도 커피를 마시고 얼른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커피잔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 순간에 완벽한 휴식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잠시 휴식하며 커피를 마시는 그녀를 위해 온전히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깊게 몰입하고 있으며 그 짙은 갈색 수면을 바라보며 그 향기를 온전히 들여 마시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커피 한 잔이 주는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여인의 모습은 그 어느 커피 광고보다도 짙은 커피 향기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고 싶습니다. 빅토르 가브리엘 질베르의 커피 한 잔. 이 작품에서 여인이 마시는 커피는 19세기나 되어서 대중화되었고 유럽의 일반 서민들도 일상 속에서 그제서야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에 커피가 전파된 것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인데 오스트리아 빈의 이슬람 상인이 유럽 최초로 카페를 열면서 상류층이나 지식인들이 이용하다가 여러 나라로 유행처럼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커피는 이슬람의 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시작된 음료입니다. 커피는 왠지 이탈리아나 영국처럼 유럽의 기독교 문화권 나라에서 시작되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쩌면 요즘 어린 친구들은 미국 커피 브랜드 별다방에서 커피가 시작된 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커피를 즐기는 투르크 여인이라는 그림 안에서는 오스만의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이 시종에게 건네받은 쿠키를 우아한 동작으로 커피에 찍어 먹으려고 하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커피의 유래를 알아볼까요?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윌리엄 유카스가 쓴 커피에 묻은 것에 빨간색 열매의 효능을 몸소 체험한 수도사들에 의해 다른 여러 사원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빨간색 열매가 바로 커피의 원료인 커피콩이었죠. 이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커피의 생산지인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을 정복하면서 항구 도시 모카를 거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까지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한밤중에도 힘겹게 일어나야만 했던 이 수도사들에게 커피는 단연 인기 품목이 되었습니다. 이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오스트리아의 빈을 공격한 뒤에 이슬람 상인에 의해 최초의 카페가 문을 열었지만 사실 처음엔 모두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유럽에서 커피가 환영받는 최초의 나라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였어요. 그래서 베네치아에 가면 오래된 카페가 많은가 봅니다.
점차 유럽 전역에서 상류층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커피 생산량이 대량화되고 서민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고종이 커피를 참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루에 한 잔이 아니라 한 대접만큼 드셨다고 하던데, 하지만 아시나요? 제일 먼저 커피를 마신 사람은 순교자로 알려진 김대건 신부님이라고 하시네요. 15살이라는 나이에 사제가 되기 위해 마카오까지 걸어서 유학길에 올랐던 김대건 신부님은 일찍이 여러 나라의 풍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카페 옆에 또 카페. 그쵸? 카페가 정말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에 관한 터키의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지옥처럼 검고 죽음처럼 강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 어떤가요? 이렇게 커피의 역사와 함께 커피를 담고 있는 그림을 감상하다 보니까 커피 향기가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인지 달달한 간식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달콤한 음식으론 무엇이 좋을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 게오르그 프레겔의 큰 식탁 차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활약한 독일화가 게오르그 프레겔은 정밀하고 아주 세밀한 묘사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정물화가였습니다. 식탁을 배경으로 꽃과 과일이 곁들여진 멋진 식사와 화려한 식기와 음식을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이 그림 안에 모든 소재가 하나하나 맛있는 음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식탁 위에 뿐만 아니라 바로 뒤로 찬장을 붙여놓고 천을 얹어서 계단처럼 층층이 음식을 차려내고 있어요. 사용된 식기와 장식용 그릇들 역시 매우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림 아래쪽에서부터 음식을 한번 탐색해 볼까요? 잘 연그른 보랏빛 포도가 식탁 위에 있고 뒤에 있는 그릇에도 자두와 사과, 무화과 같은 열매의 과일들이 청포도와 함께 소복히 담겨 있습니다. 옆으로 레몬과 과일 칼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듯 보이는 캐비어가 담긴 그릇이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나무틀로 만들어진 둥근 그릇 안에 어두운 검은 보랏빛의 캐비어가 우주처럼 반짝이면서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바닥엔 호두가 반으로 쪼개져 굴러다니고 있네요. 치즈가 잘려서 층층이 쌓여 있고 위에 무화과 2개로 장식해 놓았습니다. 바로 뒤에 속을 드러낸 잘 익은 석류가 침을 고이게 하네요. 잘 구워진 둥근 빵도 있고 예쁜 뚜껑이 달린 유리잔 안에는 와인이 투명하고 영롱한 붉은 빛을 내고 있어요. 말린 과일이 가득 담긴 접시가 있고 물이 담긴 투명한 반짝거리는 유리잔, 은스푼도 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담아먹을 붉은색의 앞접시가 10개 정도 쌓여 있고 냅킨이 덮여 있는데 그 위로 화려한 금세공이 된 화병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수선화, 튤립, 장미, 야생화 등 색깔도 정말 화려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청동으로 보이는 주전자 위에 앵무새 한 마리도 예쁘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인형은 아닌 것 같고 키우고 있는 새겠죠. 뒤로 층층이 펼쳐진 공간에는 사과와 호두, 다른 견과류, 메론과 비슷한 커다란 과일부터 다양한 음식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중앙에 굽이 화려한 넓은 은접시에
하얀색 가득 담긴 이곳은 무엇일까요? 보석처럼 반짝반짝이는 정교함이 돋보이는 과자는 처음 보면 애벌레처럼 쭈글쭈글하고 표면이 하얗게 우둘투둘하게 생긴 모양이라 처음에 저는 한참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디저트로 과자와 사탕 같은 것이라고 해요. 그림 속의 빵과 설탕 과자들은 식사가 끝난 후에 또는 심심한 입안을 달랠 때 먹었던 디저트 종류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제작된 시기에는 유럽의 귀족 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시기였고 음식 문화도 그들의 문화와 맞추어 다양하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6에서 9가지의 코스 요리가 정식의 기본이었다고 하네요. 식사는 당연히 맛있게 나오고 아름다운 디저트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역시 화려하고 다양했다고 하네요. 디저트는 마지막에 식탁을 다 치운 다음에 제공되었는데 앞에 나온 음식과 조화를 중요시 했다고 합니다. 식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디저트가 어땠느냐에 따라 그날 식사 전체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가 결정되었다고 하니 쉽지 않은데요. 인기가 많은 디저트는 설탕과 과자류였습니다.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과자를 만드는 요리사들의 기술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귀족들의 식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고급 디저트였다고 해요. 달콤한 맛도 맛이지만 사실 설탕이 비싸서 더 그랬습니다. 당시 설탕도 정말 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득 쌓아서 상을 차린 것을 보니 정말 귀한 손님이 오나 봐요. 모든 것이 귀했을 때 이때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인 후 초대한 손님이 맛있게 먹어주면 식탁의 주인이 느꼈을 자부심, 그리고 여기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될 사람들이 느꼈을 만족감과 행복감이 느껴지는 아주 풍요로운 그림입니다. 과연 누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이번엔 설탕 이야기를 마저 해볼까요? 유럽에 처음 설탕이 소개된 것은 생각보다 매우 오래전입니다. 알렉산드로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에 다다랐을 때 그곳 원주민들이 사탕수수를 끓여서 갈색의 가루를 얻는 장면을 목격한 알렉산드로 군도에는 그 맛을 보고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꿀이 아닌데 이런 다른 것에서 단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죠. 그 이후 유럽에 소개가 되었고 로마 시대에는 은과 값어치가 같을 정도로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아시아를 지배한 이슬람 제국에서 본격적으로 설탕을 보급하게 되면서 아랍 사람들은 설탕을 너무나 좋아하게 됐고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 설탕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설탕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겐 설탕은 마치 만병통치약이자 입을 즐겁게 해주는 천국의 음식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설탕으로 만든 과자도 즐겨 먹었는데 오늘날의 캐러멜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러멜은 아랍어로 달콤한 소금으로 만든 공이라는 뜻의 쿠라트 알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요. 아랍 상인들은 설탕 공장에서 얻은 설탕과 캐러멜을 유럽에 수출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17세기 후반 들어 설탕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대량의 설탕이 유럽에 유입되고 값이 또 내려가면서 비로소 서민들도 설탕을 즐겨 먹게 되었는데요. 차에도 넣어 마시고 음식에도 넣어 먹고 과일을 갈아 만든 잼에도 넣어 먹는 등 여기저기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탕을 활용한 음식 레시피들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설탕을 먹기 전에도 꿀에 과일과 견과류를 절인 디저트가 있었죠. 그러나 설탕이 보급되자 사람들의 입맛을 싹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디저트의 종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사탕, 과자와 같은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디저트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식탁을 치우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식사가 다 끝난 후 모든 음식을 다 치우고 이제 디저트를 내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서양에서 설탕이 보급되어 다양한 과자류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 조상님들도 과자를 먹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설탕 과자는 아니지만 꿀과 조청으로 만든 다양한 전통 디저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저트에는 전통 과자인 약과, 매작과, 강정, 다식, 산자, 유밀가 등 생각보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들 대부분은 서민들은 구경하기도 힘든 음식이었죠. 대신 우리 조상님들의 단맛을 책임져 주던 과자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연상되시나요? 바로 엿입니다. 조청으로 만든 엿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과자인 셈입니다. 곡식에 엿기름을 섞어 졸이면 당화되면서 끈적한 액체가 되는데 그것을 굳혀 만든 것이 엿입니다. 지역의 특산물과 결합해서 울릉도 호박엿, 강원도 옥수수로 만든 황골엿, 충청도의 무엿, 전라도 무안의 고구마엿, 창평의 쌀엿, 제주도의 달고기나 꿩고기를 넣은 당엿과 꿩엿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엄청 신기하네요. 이런 엿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풍속화가 김중근의 엿 만들기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안에서 엿을 만드는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끈을 질끈 두른 힘이 센 어른 2명이 서로 마주보며 강엿을 잡아 느리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머리를 따내린 소년이 자판에 가랑엿과 둥글게 만든 엿을 늘어놓고 있어요. 엿판 위에 가위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 만든 엿을 바로 잘라서 판매하려고 하나 봅니다. 엿은 보통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졌으므로 3명은 아마 가족일 것 같죠? 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저도 이번에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엿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보리를 싹 틔운 후 말리고 그 가루를 낸 엿기름을 우려낸다고 합니다. 그 우려낸 물과 찹쌀, 차조, 수수 같은 곡물로 지은 고두밥을 섞어서 50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밥알을 건져낸 물을 솥에 넣고 걸쭉하게 될 때까지 끓이면 그게 바로 조청이 되고 더 끓여서 되직하게 되면 강엿이 된다고 하네요. 강엿은 갈색빛을 띤 엿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물렁물렁할 때 수백 번 이상 느리고 느려서 흰 엿으로 만들었습니다. 잡아당길수록 하얗게 변하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잡아당겨서 하얀 실처럼 만들어냅니다. 가위로 잘라서 굳히면 그냥 흰 엿이 되고 깨를 바르면 깨엿, 콩을 넣으면 콩엿이 됩니다. 엿이 끈적하기 때문에 수백 번 잡아당기려면 많은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힘이 센 장정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엿을 단순히 과자로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엿이 몸에 활력을 주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과학적으로도 맞다고 합니다. 엿의 단맛을 내는 메가당은 포도당을 2배나 공급해주고 몸속의 흡수 속도가 빨라서 먹는 즉시 두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선의 왕들도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이부자리 안에서 조청 2숟가락을 먹고 난 뒤에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엿의 당분으로 잠든 뇌를 활동화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또 영조실록을 보면 과거 시험을 치르는 유생들이 저마다 엿을 하나씩 물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기록도 나오는데 이 역시 시험 기간 동안 당분을 섭취해서 집중력을 높이려는 선조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입시 때 딱 붙으라고 엿을 붙이기도 하고 막 싸가서 먹잖아요. 이 모든 것이 유래가 되어 전해진 것입니다. 달달한 엿이 먹고 싶네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디저트를 그림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득신의 강변회음입니다. 18세기 조선시대의 도화서 화가였던 긍제 김득신의 풍속화인데요. 그림 제목의 강변회음이란 강가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다 라는 뜻입니다. 고즈넉한 바람이 시원한 강가에 큰 버드나무 아래 6명의 어른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갓 잡아 올린 생선을 반찬 삼아 식사를 하고 계세요. 삥 둘러앉은 사람들 앞에는 제법 살이 오른 생선집 한 마리가 놓여 있어요. 생선 모양이 부서지지 않고 통째로 접시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살이 단단해진 것 같고 생김으로는 숭어로 추정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한 사람은 마치 맛있겠다 말하는 듯 생선에 젓가락질을 하러 나서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살 한 점을 뜯어서 입에 넣고 있어요. 양념인 듯 무언가를 열심히 만드는 사람도 있고 밥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벌써 배를 채웠는지 나무 곁에 앉아서 먹는 이들을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사람들 뒤로 앉은 사내는 술병을 한 손에 쥐고 편안한 모습으로 술맛을 음미하고 있네요. 그림 속에는 잔심부름을 하는 소년도 있고요. 버드나무 둥치 뒤에서 반쯤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린 소년도 있어요. 어른들 중에 아빠가 있어서 그 모습을 구경을 하는 건지 자신도 배가 고파서 얻어먹고자 하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림 속 인물들을 보면 여름철에 팔 부분에 옷을 걷어 올리고 강가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길게 휘어지도록 늘어놓은 대나무 낚싯대 위에 5마리의 새들도 있어요. 이 새들은 어부가 기르는 가마우지 같아 보인다고 하는데요. 물매라고 해서 물에 사는 매, 물고기를 잡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강가에 배를 대고 있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어부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기잡이를 하다가 낚시해서 귀하게 잡은 물고기로 만난 한 끼를 하는 여유를 즐기는 것인지 아니면 한여름 더위를 피해 강가에 놀러와서 누군가가 쪄온 생선을 창거리로 먹으면서 쉬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옛날 흔히 우리 조상님들이 즐기던 여름철 피서법인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끼리 시원한 강에서 개울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즐기곤 했다고 하는데요. 투망이나 소쿠리를 가지고 냇가로 가서 물고기 잡아 매운탕도 해먹고 시원하게 물장구도 치면서 더위를 피했겠죠. 그림만 보아도 시원하고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짭짤한 생선살에 고슬고슬한 쌀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정말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얼른 마무리하고 저는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여신님의 그림에 차려진 식탁들, 문국진 이주원님의 풍미갤러리 도서를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음식이 담긴 명화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음식들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와 먹고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긴 명화를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별별미술관의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